이제 그런 수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주신 우리 강사 목사님, 강사님, 우리 김병로 장로님인데, 오늘 주제는 한반도 정세와 성경적인 평화의 길입니다. 오늘 아주 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듣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지금 상당히 혼란한 시기 속에서 우리가 남북관계 문제를 새롭게 좀 정립을 하고,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사랑하고 또 국방을 위해서 염려하는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냐고 주님의 뜻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고 우리 또 삶이 될까 하는 귀한 어떤 지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강사님 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다. 안녕하십니까. 김병로입니다. 오늘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제가 오긴 왔는데, 오다 보니까 복장도 좀 이렇게 좀 불리한 것 같은데요. 제가 뭐 협심증도 있고 심장이 안 좋아서 가급적 넥타이를 안 매고 다니고요. 학생들 경우는 넥타이를 매면 별로 강의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학생들에게는 넥타이를 풀고 강의를 해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연습해 주시고요. 이 작은아버지가 계셔서 참 말씀드리기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셨고, 우리 석사연 장로님은 오셨습니까? 석 장로님도 그때 선배 되시고 항상 제가 지도를 받고 있고 하는 입장인데, 석사연 장로님도 같은 기수이시고, 또 우리 김덕철 권사님도 지난번에 독일에서 한번 만나뵀었는데 참 여러모로 다 훌륭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한 30분 정도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석사님 후에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로 있습니다. 13년째 여기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90년대 한 10년 동안 정부 출연연구소인 통일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북한연구실장을 하면서 북한에 관한 연구를 했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어서 2003년도에 아세아연합신학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3년 반 정도 교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신학 공부를 마치긴 했습니다만은 안수는 받지 못했고요. 제가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수를 받지 않았고, 하나님 뜻을 인도해 주셔서 서울대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한 27, 8년 정도 이제 이 영역에서 봉사를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또 북한도 여러 번 다니고 한 20번 정도 다닌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북한 학자들하고 매년 만나면서 치열하게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정말 되게 어렵습니다. 북한 학자들하고 토론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사전에 다 검열을 하고요. 검열하는데 밤새도록 싸우면서 발표하지 말라고 계속 하는 것을 제가 울려서 발표하고, 어떨 때는 호텔에서 정말 막 난장판 나도록 싸우기도 하고요. 학자에 대해서 발표 못하게 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고 싸우기도 하고 말리고 막 그런 어떤 그 모욕점을 많이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한반도 정세를 보면서 제가 이거 넘길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예.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뭐 그냥 정세에 관한 것과 또 제가 생각하는 그 성경적 평화의 길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이게 이제 결렬됐다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또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결렬이 아니라 좀 앞으로 더 큰 판을 키우기 위해서 좀 유예한 걸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전에 준비가 조금 덜 돼 있던 부분도 있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 문제 때문에 판을 이제 깨고 나간 형국이 됐죠. 어쨌든 결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죠. 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우리가 이제 북미 간에 무슨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연하게 다 알게 됐습니다. 스몰 딜이라는 것과 빅딜, 전체적인 윤곽이 거의 드러났습니다. 스몰 딜이라는 것은 영변과 대북 제재 해제 문제를 논의하고 있구나.
그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평화체제니 또 북미 간의 연락상소 개설이니 또 ICBM 같은 이런 문제들은 이제 후순위로 밀려있고 당장 급한 것이 영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뭐 플러스 알파라고 하지만 영변 문제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여러 해제하는 문제, 이 두 개를 어떻게 맞바꾸냐라는 스몰 딜, 그리고 이제 전체의 빅딜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계별로 접근만 하면 이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은 비핵화, 대북 제재 완화 사이에 인식의 격차가 너무 크고 구조적으로 이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다시 확인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측면이 있죠. 다음. 그래서 이 측면을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한반도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면서 각국의 이제 협상이 시작이 됐는데 어떤 요소들이 이런 협상을 가능하게 했는가를 보면 크게 이제 네 가지 요소로 설명을 합니다. 모든 학자들이. 첫째는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 군사적 압박 효과, 특히 군사적 압박 효과가 상당히 주요했다. 이렇게 보는 분들, 이런 시각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지 않다. 그 압박, 제재, 이런 측면은 약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동력이 아니고 북한이 전략 노선, 국가 전략 노선을 변화시켰다. 핵무기를 확보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협상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형국이 조성됐다라고 보면서 북한발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그룹은 그렇지 않다. 그런 요소들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문재인 정부의 평화보장과 중재 외교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박근혜 정부가 기속됐으면 이런 변화가 과연 있었겠느냐라고 대비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평화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반도에 이제 판을 갈기 위해서 나서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가능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중국이 매년 50만 톤 이상의 식량과 석유를 북한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원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양을 좀 줄이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중국이 미국의 압박에 협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북한에 압박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본다면 중국의 역할이 결정적이에요. 중국이 움직이지 않았다면 결국은 앞에 이런 요소들이 아무리 작동을 했어도 현재와 같은 이런 변화는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많은 요소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런 평가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몇 가지 요소들이 잘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면서 지금 한반도의 평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보면 굉장히 암울한 시기입니다. 정부에서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기도 하고 또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경제 발전으로 지금 전환을 하면서 나온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좀 낙관적인 측면을 보긴 하지만 세계적인 학자들이 대부분 이거 비관적 예측을 많이 합니다. 저기 이제 왼쪽에 있는 책자가 시카고 대학의 존 미어샤이머라는 학자인데요. 이 학자도 한반도에서 이제 대충돌이 일어날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작년에 영어로 된 책자가 나오기도 전에 한국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Destined for War라는 거죠. 예정된 전쟁이라 한국에서 번역되어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세계에서 패권 교체기에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이론을 가지고 세계에서 최근에 500여 년간의 16번의 패권 교체가 있었는데 12번이 전쟁으로 끝났고 4번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진행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 미중 간의 패권 교체기에 한반도에서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걸 쓴 책이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처방을 나중에 제시하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암울한 시나리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런데 이 한반도에서 이제 전쟁에 대한 얘기들 자꾸 이제 간헐적으로 나오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전쟁의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대학자들, 미국에서 있는 그런 세계적인 대학자들은 구조적으로 이런 한반도에서 전쟁의 가능성에 대해서
2020년에서 2030년 사이가 된다고 그렇게 보통 예측을 하는데, 이제 칭화대, 중국의 칭화대 교수 연쉐툰 같은 경우는 2023년이라는 것을 못 박아서 시진핑이 2기를 끝나는 그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2023년이라는 것을 또 타겟으로 해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세계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하지만 또 한반도 상황을 조금 더 아는 사람들은 한반도 상황에서 과연 그렇게 되겠는가라는 것을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또 그렇지 않다라는 시각에서 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입장에서 많이 제가 설명을 합니다. 군사옵션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다. 한국의 동맹국의 피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미국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걱정을 하고 있다. 아마 동맹국 미국이 물론 미국이 이제 타격을 받을 위협이 있다면 그렇지 않겠지만은 상당한 이런 위협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의 피해를, 확대한 피해를 이렇게 내면서 군사적 옵션을 택하겠느냐라는 데 대해서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한편 기대하는 면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중국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요. 중국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 이제 2009년부터 흡수 전략을 취하면서 한반도에 적극적으로 지금 개입해 온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 판을 흔들 수가 없는 상황에서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막 들어왔을 때 시진핑을 이제 미국에 초청해가지고 굉장히 압박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이제 압박해서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라고 아무리 했지만 시진핑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 북한을 압박해서 대화에 나오도록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북한을 흔들지는 않았죠. 그 이유는 중국의 유일한 동맹국이 북한입니다. 세계에서 북한을 활용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전에 이제 한국시보에서 한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게 되면 중국은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식의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한국시보에 이제 약간 공식적인 입장이지만, 그러나 이제 개인의 필명으로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만약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 그런데 두 가지 조건이 있다. 이것이죠. 첫째는 핵시설에만 제한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미국 쪽에서는 과거에 94년도에는 핵시설만 폭격하는 걸로 서지컬 스트라이크라는 것을 설정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핵시설을 포함하여 군사시설, 적게는 16개, 많게는 21개의 군사시설을 일시에 폭격해서 북한이 반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시나리오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중국이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대개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반도에, 그러니까 북한의 정권을 전복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을 걸고 있죠. 그래서 그런 조건을 걸면서 이제 전쟁에 반대한다. 그러나 뭐 친다면 어쩔 수 없다. 막을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북한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발언인 거죠. 북한을 파괴시키도록 중국이 손을 안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이니까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발언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중국이 아주 구사하는 한반도에서의 북한을 다루는 방법, 그리고 또 한국을 거세게 다루는 방법, 미국에 대항하는 방법들을 중국이 구사해 나가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다음 문재인 정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어서 아마도 중국이나 또 한국 그리고 미국의 입장 이런 걸 볼 때 군사적인 옵션이 어렵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맥시멈 압박으로 지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대학자들처럼 구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좀 미시적으로 보면 좀 극단적인 충돌로는 가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한 10년 전부터 그때 이제 후진타오 말기였는데요. 그때 중국이 2009년 7월 말에 정책,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전환했던 계기가 있는데요. 그 정책을 시진핑 들어와서 약간 흔들리긴 했지만 그 전체 국가 전략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이제 북쪽부터 해서 흡수하는 전략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관여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북한에 대한, 특히 이제 한반도에 대한 관여 정책을 취하는
그런 관점에서 지금 10년 동안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이제 뭐랄까 이게 범위가 넓어서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북한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경제적이고 또 군사적인 지원을 통해서 북한을 안정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핵무기를 포기시키겠다라는 그런 중국식의 비핵화 전략을 가지고 들어왔던 그런 정책이 2009년 진행됐고, 지금도 그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미국이 압박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대응을 합니다만은, 그 전체적인 움직임은 그렇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아주 거대한 싸움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북한은 이제 아시다시피 새로운 경제 전략으로 전환을 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 필요는 없다. 제 생각도 핵무기는 더 이상 안 만들 것 같아요. 만들지는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더 만들어도 효과가 별로 없고 돈만 많이 드니까, 아마도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핵무기와 관련된 어떤 움직임들은, 이거는 북한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돌리기 위한 그런 정책, 경제 발전을 위해서 지금 금년 초에 새로운 길을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판을 박차고 나가니까 북한에서는 아마도 당연히 거봐라, 미국을 믿을 수 없다, 자력갱생해야 된다, 자력갱생하려면 이제 핵무기는 핵무기 다 있으니까 만들 필요 없고, 이제 경제발전에 올인해야 되는데, 경제발전을 하려면은 외부의 도움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너지가 있어야 되니까, 에너지가 있으려면 원자력 발전소를 돌려야 되는데, 그 원자력 발전소를 돈이 많이 건설하는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2010년부터 2009년에 핵 실험을 한 이후에 제재를 하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영변 근처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했습니다. 100MW짜리 건설해서 지금 막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논의에서는, 지금 언론이나 또 미국 측의 논의 쪽에서는 전부 이것을 핵 시설이나 핵무기 쪽으로만 논의를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걸 좀 엄밀하게, 정말 지금 트럼프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라는 걸 테이블에 딱 내놓고 본다면, 영변 문제가 우리는 다 핵 시설을 어떻게 이걸 맞바꾸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북한이 계속 주장하는 거는 지금 본인은 핵무기 만드는 거 아니다. 우리 원자력 발전소 만들어야 돼서 경제 건설해야 된다. 이걸 막으려면은 제재를 해제를 하고 경제적으로 뭔가 우리를 그만큼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도 핵무기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제는 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가지고, 지금 이제 미국에게 사실 위협적인 것은 핵무기가 아니고 ICBM이거든요. 그 ICBM은 북한이 최후까지 미국하고 협상 안 할 걸로 봅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 자기들이 이제 레버리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미사일 그것도 이제 만지작만지작거리면서 아마 인공위성 발사 같은 걸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북한이 말하는 ICBM, 인공위성이라는 것이 우주 공간의 평화적 위협, 이런 거 주장하고, 그 다음에 원자력 핵, 이것도 핵의 평화적 위협, 원자력 발전소는 계속 이런 식으로 북한식의 주장을 펴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북한이 경제 건설로 지금 전환해서 왔고, 핵무기는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완성을 했으니까, 이건 뭐 절대 포기한 비핵화라는 것은 그냥 정치적 수사로서 비핵화인 것이지, 실질적인 비핵화를,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생각 안 할 것이겠죠? 네. 비핵화라는 건 정치적인 수사니까 그런 것들, 정치적으로는 비핵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협상해서 이제 경제 건설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 북한 안에서는 상당히 이질적인 존재이고, 나이가 젊고, 그리고 해외 경험을 한 사람이 김정은하고 김여정 두 사람인데, 이 사람은 북한 안에서의 이 여러 구조, 정치 구조 속에서 굉장히 이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좀 잘 활용할 필요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 안에서의 지금 형편이 시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경제가 상당히 이제 발전을 하면서도, 그러나 탄탄하지는 않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제 대북 제재를 받으니까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무역이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한 측면만을 보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언론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많이 설명을 안 합니다만은,
주체 사상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높은 상태로 좀 유지되고 있습니다. 70%의 국민들이 주체 사상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30%는 없다. 이런 형태로 나눠져 있고, 그 중에 40%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지지도도 한 74%, 73% 정도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체제가 막 불안정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넘기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정도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잠깐만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북한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지금 타격을 받고 있고, 또 불안정한 측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경제 건설 쪽에 오히려 해야만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판단해서 이제 핵무기 개발을 그만두고 경제 건설로 지금 전력 투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북한의 체제가 이제 미국에서 판단할 때는 자꾸 이제 경제를 압박하고 조이면은 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전제 속에서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계속 미국식의 그런 전략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한 27, 8년 이렇게 본 바로는 굉장히 폐쇄성이 상당히 특이하고, 또 북한의 특히 상류층들이 6.25 전쟁의 피해자, 직접적인 사망자들의 후손들이 2대, 3대가 상류층에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200개의 세포로 나눠서 자력갱생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자급자족하는 체제로 되어 있고, 시장화도 지역에서만 활성화되지 지역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절적인 시장화로 되어 있어서, 이건 군사적인 관점에서 외부에서 공격을 했을 경우에 중앙에서 만약에 중앙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면은 외부에서 어느 지역을 공격했을 때 또 평양을 때렸을 때 마비가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960년대부터 지역 자력갱생 체제를 구축하고 200개가 자급자족한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체사상과 같은 이런 사상을 통해서 계속 결집을 해나가고, 이래서 상류층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버틸 수 있는 힘이 있고, 전국적으로 게릴라전을 수행하면서 그냥 버티는 힘이 있다는 거죠. 건설적인 힘은 좀 없지만 저항력은 상당한 정도로 구축되어 있어서, 저는 이것을 볼 때 북한의 이 폐쇄적인 체제를 변화시키고 앞으로 통일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려면은 일단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북한을 개방시키는 전략부터 해야 된다. 개혁이 좀 어렵고요. 개방부터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서 한 10여 년 전에 그 정책을 북한 국제화 전략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교류할 수 있도록 만들고 국제규범을 따를 수 있는 그 체제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북한이 봐도 좀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것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북한을 변화시키는 가장 유력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해서 북한 국제화 전략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로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체제가 지속되는 원인이 그 6.25 전쟁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전쟁 이후에 체제를 이렇게 구축해놓은 그런 긴 과정들을 보면 정말 상류층들 중심으로 해서 이 체제를 적대성을 기초로 해서 계속 유지를 해갈 것이다. 이것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변화시키는 전략은 여러 전략들이 있습니다. 이산가족들을 통해서 이산가족들이 사실은 이산가족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북한 변화 전략인데, 북한의 이산가족들은 북한의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는데, 북한 안에서는 반동문자 가족들, 월남자 가족들이 중심이 되고, 그래서 이 이산가족들 정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계층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있고, 또 시장화를 통해서 북한의 시장 계층이 한 10% 정도, 경제활동의 10% 정도가 형성이 돼서 한 110만 명 정도의, 많게는 적게 보는 사람은 6, 70만 정도의 비즈니스 클래스, 그러니까 상인 계급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상인 계급들이 이제 기존 상류층, 그 명예, 성부를 중심으로 한 이 상류층들과 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몇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국제화를 통해서
이 변화들을 전체적인 그 큰 변화들을 추동해내는 이 대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전략을 한 10여 년 동안 꾸준히 추진해야만 북한의 전체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이 경제개발이 시급하니까 그런 것을 잘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략을 수행하려면 다음 번에요. 평화라는 그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한 갈퉁이라는 게 평화학자가 1975년도에 이 평화가 유지되고 실현되려면 몇 개 바퀴를 같이 돌려야 된다라는 그 세계 차원을 얘기했습니다. 또 왜 자꾸 이 지구상에 또 이 세상에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수많이 연구하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유럽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정말 너무나 한 1억 명이 거의 한 2,500만 명이 사망하고 7,500만 명이 사상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이런 참화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더 이상 사륙을 서로 하지 않고 평화롭게 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라는 많은 연구들, 사례 연구를 통해서 많은 제안들을 하는 거죠. 유럽에서의 연구자들은 기독교라는 걸 표방하지 않지만 그러나 다 기독교 정신과 문화 속에서 그런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개념이 뭔가 하면은 평화라는 것이 계속 유지되고 지켜지고 발전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되려면 첫째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평화를 유지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 안보겠죠. 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성부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힘으로 있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지 과연 이게 정말 평화라는 것이 담을 쌓고 자기를 지키는 것으로만 평화가 절대 실현되지 않는다는 게 유럽에서의 경험이죠. 그래서 그러면 뭐 하느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것이죠. 참된 평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참 평화라는 것은 담을 쌓고 자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담을 헐고 상대와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참된 평화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관계의 개선이죠. 그래서 이걸 피스 메이킹이라고 하죠. 유엔에서는 이 용어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씁니다. 피스키핑, 피스메이킹이라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인 언어. 피스키핑이라는 건 뭐냐면 어느 지역에 분쟁이 일어났으면은 그 분쟁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유엔의 탱크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가서 중단을 시키는 힘이 있어야 되죠. 평화를 지킴으로 평화가 시작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계속 지키도록 하는 게 아니고 서로 관계를 개선하도록 협정을 맺도록 평화 협정을 맺는 것을 피스 메이킹이라고 합니다. 평화 협정을 맺어요. 그래서 서로 싸우지 않겠다라고 서로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거기까지는 안 갔죠. 지키는 건 잘하죠. 지금. 세계에서 저는 평화가 가장 잘 지켜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되게 안전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눈을 좀 떠보면 그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평화에 지키는 평화의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나를 건들면 몇 배로 보복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건드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속에서 평화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평화를 지키는 그 체제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가?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우리도 조금 더 지나면 아마 더 불안한 시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이나 호주의 일부분도 가보면 그때 불안한 지역에서 무장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애들 등교할 때 다 무장 군대들이 옆에서 다 보초를 서야 됩니다. 애들 소풍 갈 때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장 군인들이 호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회가 과연 평화로운 사회인가? 아니죠. 그래서 평화를 지키는 것으로 힘으로 평화를 지킴으로 평화가 시작이 되지만 그러나 더 나은 평화는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더 나은 평화의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평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평화를 만든다는 것은 가능하죠. 평화협정을 맺고. 그런데 세계에서 평화협정을 맺은 나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한 200여 개 케이스가 있습니다. 평화협정을 싸우지 않게 맺었습니다. 근데 평화로운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가?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이 휴지 조각이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남북 기본합의서 했지, 6.15 선언 뭐 했지, 안 지켜집니다. 100번 합의를 해도 안 지켜집니다. 왜 안 지켜지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고민하지만 유럽 사람들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한 7, 80년 전부터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평화는 결국은 평화를 구축하고 평화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피스 빌딩이라고 합니다. 빌딩이라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빌딩 큰 막 100층짜리 빌딩을 할 때 그냥 막 딱딱딱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피스키핑이랑 메이킹은 조금 더 단순하지만 빌딩은 엄청 복잡한 공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뭐 하나만 잘못 끼우면 다시 허물어서 다시 공정을 순서를 다시 해야 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스 빌딩, 평화를 구축하고 세워나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 그것은 결국은 부싸움은 당사자들이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풀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단계까지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면 피스 빌딩이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서로 협력하고 인적으로 서로 왕래하고 문화 교류하고 인도적 지원 이런 모든 우리 활동들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활동들이 피스 빌딩이라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평화 유지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협상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북미 간의 관계도 개선하도록 하고 뭐 연락사무소도 만들도록 하고 계속 대화를 해야 되겠고요. 북일, 일본과도 대화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경제협력과 인적 왕래와 문화교류와 금강산관과 개성공간 이런 걸 같이 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단선적인 걸 좋아합니다. 복잡한 걸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사실 이 단선적 하나를 해결하고 또 하나를 해결하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다 알면서도 모든 정책을 추진할 때 단선적으로 추진하기 굉장히 좋아. 그리고 사람들이 지지하고 매료를 느낍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이 평화의 현실이라는 것은 평화가 이루어지려면은, 실현되려면은 복합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고 딱 버티는데 언제까지 힘을 가지고 계속 맞닥뜨려야 되느냐 이런 것이 끝까지 상대가 굴복할 때까지 무릎을 꿇고 진압을 할 때까지 힘을 가지고 대립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의견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만들어냅니다. 밸런스 오브 테러, 공포의 균형이다. 밸런스 오브 그래서 이제 공포의 균형, 무슨 균형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공포의 균형이라는 것은 상당히 핵을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식으로 핵을 가져서 서로 서로 죽는다라는 것을 각인시켜야 된다. 이런 이론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가 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다른 형태의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핵을 저지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완전히 진압을 할 수는 없지만 상대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어떤 정도의 수준에 올라오면은 그 정도 상태에서 머무르면서 다른 한 바퀴를 계속 돌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 균형점을 이제 찾아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전략적으로 필요한데 어떤 균형점을 찾아서 다른 한 바퀴를 계속 돌리면서 대화하고 또 협력해 나가면서 또 다른 세 번째 바퀴를 돌려서 창의적인 어떤 노력들을 해 나가야 되죠. 거기에는 그 유럽의 지혜들 보면 트랜센드라는 게 필요합니다. 트랜센드라는 게 이것도 성경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유럽적 트랜센드가 뭐냐면 이게 제가 성경을 잘 에베소서 어디에 나오는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하고 너희 과식을 하나님께 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지각에 뛰어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할 때
지각에 뛰어난 그게 transcend all understanding 이렇게 돼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라는 그런 데서도 착안해가지고 이것은 정말 창의적인 어떤 지혜를 가지고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원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원리를 어떻게 실행하느냐. 그 실행하는 방법의 예가 개성공단 같은 겁니다. 개성공단,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제안을 했지만 전혀 실행이 안 됐던 예를 들어 DMZ 세계 평화공원 이런 아이디어가 사실은 이 사람들이 말하는 트랜센드 이런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그 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기에는 군사적인 문제가 얽혀지고 미국 간의 대화가 필요하고 법적인 문제가 얽히고 경제 협력이 이루어져서 복합적으로 이게 작동이 되는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식의 제안을 통해서 이 평화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라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제 이런 논의를 쭉 이제 공부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에서는 제가 아까 말한 피스키핑, 피스메이킹, 피스빌딩이라는 이 구조 속에서 피스키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십니다. 안 하신다고 봅니다. 힘을 가지고 지켜야 한다. 여러분들 다 동의하셨죠?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은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가만둬도 그렇게 할 거라고 저는 전제하고 그 다음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세상은 너에게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더 만들고 또 세워나가는 그런 의지를 가지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는데 저는 링컨 대통령의 마지막 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 싶은데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위대한 이유를 저는 남부군과 북부군이 이제 전쟁을 하고 막바지에 이르러서 이제 북부군이 이제 남부군을 거의 함락시키는 그런 단계에 들어갔죠. 남부군의 그 본거지가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약간 아래쪽으로 가면 리치몬드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남부군의 아성이 거기에 본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 그 본부를 점령하기에 앞서서 전세를 살펴보니까 남부군들이 완전히 기진맥진해가지고 이제 저항할 세력들도 그 안에 있긴 한데 많이 굶어 죽기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고 막 그런 이제 전열이 흐트러진 상태인 거죠. 그러나 이제 저항하는 사람은 분명히 안에 있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링컨이 자기 참모진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대부분 이제 한 30일 정도만 포위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제 이 사람들이 다 항복하고 죽거나 아니면 항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위하고 있읍시다. 이런 전략을 제안을 한 거죠. 링컨 대통령이 가만히 있다가 그 소식을 이제 쭉 듣고 난 이후니까 일단은 포위를 하되 식량을 그 안에다 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모들이 전부 다 반대하죠. 각하! 지금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 시기에 적에게 식량을 준다는 이런 전략이 이런 전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반대하면서 이제 참모들이 반대를 거세게 하니까 링컨 대통령이 침묵에 잠겨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 이 합중국 시민입니다. 지원하십시오. 그래서 결국엔 그 지시를 받고 식량을 공급하게 되죠. 근데 식량을 공급한다는 소식을 남부군의 리 장군이 듣고 바로 항복하죠. 이런 지도자라면은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일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제 남북 통일이 되고 미국의 이제 노예가 해방되면서 남북 통일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죠. 근데 링컨 대통령은 그 이후에 5일 이후에 저격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은 정말 우리 한국에서 어떤 지도자가 북한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여론도 있고. 그러나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북한 당국을 포함 어떻게 시킬지 안 시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북한은 우리의 적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통일한국에 살아갈 우리 국민입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좀 정말 이 한반도 전체의 지도자로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정말 역량 있는 지도자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이 링컨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마지막 슬라이드를 제가 넘기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에 보시면은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신 보라 새로시 되었도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새로운 피조물에게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새로운 피조물을 걷던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는데 화해, Ministry of Reconciliation,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친히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라고 커밋했다, 위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링컨 대통령까지는 안 되더라도 우리 한반도에서 지금 남북 간에 큰 지금 갈등이 있고 또 남남 갈등이 있고 참 어떻게 해결할지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이 상황인데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지금 도전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지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여러 논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어떤 발언을 할 때 이것이 바로 정치적으로 이 사람은 어느 편이다 이렇게 재단을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정말 이 시대에 정치적으로 오염되지 않고 또 정치적으로 압도당하지 않고 너무 미디어나 세상의 말씀에 압도당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해서 묵상을 한다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해 또 화목의 직분을 남북 간에 또 남남 간에 충실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평화에 대한 이 복합적인 사유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단선적으로 쏠리기 쉬운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 세 가지의 바퀴들을 지속적으로 돌림으로써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현실을 보고 또 희망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